그런데 중앙정보부가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당시에도 수사관들은 단지 유신 반대운동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데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5월 29일 날인가 30일 날 처음으로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이란 말이 들어가는 조서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그런 조서를 받은 적이 없죠. 경찰이나 혹은 중앙정보부에서나 일체 인형의 인자도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들은 적도 없어요. 그 이전까지 조서에 꾸며져 있던 내용 중에 인혁당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그건 저희들이 확인한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발표가 있은 뒤부터 한 2주 동안에 인혁당의 조직도가 다시 그려지고 그걸 꽤 맞추는 수사가 이루어진 거죠. 중앙정보부는 국가를 변란하려던 실체가 없는 인혁당을 중심으로 조직도가 그려지게 된 계기는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혁신계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소위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파동을 겪은 후 재판에서는 인혁당을 조직했다는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10년 뒤 인혁당 사건이 부활했다. 유신 반대운동으로 조사를 받던 사람 중에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반유신 활동을 하며 평화 통일을 주장하던 혁신계 인물이었다. 저끼리 말하니 이거를 혁신 세력들인데 그 혁신정당 지하 조직이라고 이름 붙이려고도 해봤고 또 입에 다른 또 이름도 붙여보려고 여러 가지 그렇게 궁리를 했다는데 마침내는 1차 인혁의 관련자들이 이번에 또 몇 사람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인혁당 그 재건이다. 인혁당 그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소위 인혁당이 민청학년 폐허로 둔갑하게 된 이유는 양쪽과 친분이 있었던 여정남 때문이었다. 처음에 중앙정보부는 여정남을 민청학년의 하수인으로 발표했다가 인혁당과 민청학년을 연결하는 상부 조직으로 둔갑시킨다. 그동안 썼던 조서를 전부 바꾸더니 그 여정남 선배가 그날 우리 집에서 막스레닌주의에 대해서 자기들이 쭉 불러줘요. 이래가지고 이게 폭력혁명을 통해서 노농 정권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야 민중이 저저저고 아니 이런 얘기를 이 양반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강요하는 겁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다. 고문실은 따로 없었다. 중앙정보부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교대로 고문이 가해졌다. 어등큼컴한데 그 안에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타월로 손목을 다 싸요, 발목이랑. 그러고 묶어요. 그 다음에는 긴 막대기를 갖다가 끼워요. 끼워가지고 책상 2개 놓고 그 사이에 갖다 탁 놓는 거예요. 마치 그 도살장에서 돼지 4발 짐승을 두 발씩 묶어가지고 막대기 끼워가지고 이렇게 탁 놓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곰을 시작해요. 물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곰도 여기 타월을 코 위에 얼굴에 타월을 말아요. 그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호흡이 가파르니까 하면 타월가 입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호흡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티절로 하고.
자술서 쓸 때까지의 고문이요. 그러니 누가 견디겠어? 그래서 그 치료가는 막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난 대로 만들고 말 테니까 몸 상하지 말고 숨쉬 자술서 써라 이게. 전기 고문까지 동원됐는데 하재환 씨는 심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1심 재판 받을 때 1심 재판 받을 때 내 앞에 하재환 씨가 앉았어요. 하재환 씨가 앉았는데 내가 바로 뒤에 앉았어요. 이 사람이 고문을 얼마나 받았는지 항문이 티 나왔어요. 말하는 창자가 티 나온 터이죠. 이렇게 바로 앉지를 못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쭉 앉아요. 앉아가지고 그 창자가 항문에 티 나온 거니까 손을 집어여요. 그래 집어여고는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른쪽으로 또 해가지고 또 집어여 오른쪽으로 앉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하는 거를 내가 뒤에서 앉아서 봤습니다. 그들은 반공법과 내란 예비 음모죄로 기소돼 가족 한 명만 입표가 허락된 비공개 군법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었으며 항소마저 기각됐다. 법원에서요 말도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 말도 너무 말로 못했어요. 우리가 쭉 엮어가 가잖아. 이래 못 가가 쭉 가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 막 우리가 이랬다고 참 이러니까 막 멀어가면서 못 보게 하는 기라. 그 사람들도 이래 겉도 보도 못하게 하고요. 그래 얼굴도 못 받고 말도 한마디도 못 해봤고. 우리는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사태라까는 무기만 남기달라 했거든. 사태는 낭떠러지만 무기는 떨어지지 않고 니로 오니까 우리는 무기만 되면 우리는 더 안 바랜다. 사태에서만 면허해도 사태가 제일 불안하다. 인혁당 가족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 외국인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당시 한국에는 유신체제 하의 정치 상황과 인권 탄압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해외에 알리는 외국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1972년 선교사들과 해외 주재원 50여 명으로 시작된 월요 모임이 그들입니다. 월요 모임은 7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인혁당 가족들이 찾아간 사람은 2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조지 오글 목사였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반정부 세력이라고 기소된 8사람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게 설명하고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밤늦게 갑자기 문을 부수고 집안에 들이닥쳐서 그들의 남편들을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내들을 위협하고 무엇을 찾느라 그랬는지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남편들이 혹독하게 고문당하고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면서 월요 모임 회원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글 목사로부터 인혁당 사건을 전해들은 회원들은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 소식지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언론에 인혁당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다.